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동성 올리는 날인 월요일이기 때문에 유동성 영상 올려드리고요. 제가 영상을 이제 촬영하는 것은 주일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월요일날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진행은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지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표를 보는 법하고 유동성 단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조금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 마감 시황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 조금 파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전주 대비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전주 대비해서 이 M2-M1 증가율은 조금 더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M1 절대량 자체는 제가 여기 기입을 안 해놨는데 M1 절대량 자체도 이게 지금 빌리언 달러고요. M1 절대량 자체도 한 60 빌리언 달러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요. 이제 M2가 조금씩 더 M1 증가율보다 가팔라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과지급 준비금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 미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9천억 달러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죠. 그 부양책이 조금 돈이 지금 지출이 되면서 일반 계정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연주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자산 매입을 MBS 400억 달러, 월에 MBS 400억 달러, 국채 800억 달러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총자산은 느리게나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일단 처음엔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간단히 어떤 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금 긴 시계열로 돌아가면 유동성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M1하고 M2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M1 증가율은 이제 본원 통화라고 하고요. M1은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딱 찍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페드 연방준비은행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EC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BOJ이고요. 그런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바로 이렇게 찍으면 바로 증가하는 본원되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데 M1 통화량보다는 이제 돈이 찍었을 때 바로 증가하는 속도는 조금 더 느리지만 조금 돈이 이제 통장으로 찍힌 그 돈이 실물로 넘어갈 때 더 이제 증가폭이 조금 빠른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의는 그런 거는 사실 아니긴 한데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2-M1 증가율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 M1 나누기 M2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사실 미국 데이터고요. 제가 미국 중심으로 조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한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거까지밖에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미국 데이터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1월 18일까지도 있고 다른 지표는 1월 20며칠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시성에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미국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 사실 방향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적시성이 있는 미국 데이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M1 나누기 M2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 M1 나누기 M2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언제가 이제 사실 미국은 가장 유동성 위기였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1 나누기 M2가 가장 낮았던 지점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1 나누기 M2는 낮을 때 유동성이 없고 높을 때 유동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 부근 수준까지의 유동성이 풀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한국은 언제 가장 유동성 위기였을까요? 라고 하면 이거는 이변 없이 거의 IMF 외환위기를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1997년에서 98년도 사이 IMF 외환위기를 말씀 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M1 나누기 M2도 IMF 때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M2-M1 지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말씀드릴 것은 이 유동성 단계가 어떻게 풀리는지 조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나 이제 위기가 발생하면 실물 경제나 자본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이제 유동성이 이제 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조금 있는데 그 단계를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는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2008년도 케이스로 보시면 기준금리를 5.3% 수준에서 바로 제로금리까지 이 빨간 색깔 선이 기준금리인데요. 5.3%에서 0%까지 제로금리까지 기준금리를 첫 번째로 낮춥니다. 이게 유동성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유동성을 풀 때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이제 금리가 낮으면 아무래도 투자가 조금 더 많이 증가가 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게나 뭐 기업들의 채무 부담도 조금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그 중앙은행들이 이제 돈을 찍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M1하고 M2 증가량이 다 증가가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유동성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럼 이제 M2-M1 증가율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1 증가율이 사실 처음에는 훨씬 더 크게 증가합니다. 그냥 통장에 있는 돈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2 증가율은 이 돈이 조금 시중으로 이제 흘러가야 증가하는 통화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증가율이 M1 비해서는 조금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M2-M1 증가율은 M1 증가율이 훨씬 더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게 되고요. 이번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수치를 나타나게 됩니다. M1 증가율은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뭐 70%까지 상승을 하였고요. M2 증가율은 뭐 4%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퍼센트 차이 때문에 이렇게 M2-M1 증가율은 완만해지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딱 유동성 1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금리를 낮추고 M1하고 M2 증가율이 통화량을 찍기 때문에 상승하고 M2-M1 증가율은 하락한다. 가 첫 번째 단계고요.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리고 이때를 사실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돈을 풀었기 때문에 사실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증시가 많이 올랐고요. 사실 뭐 어떤 주식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식을 산 주식은 웬만한 주식은 다 올랐습니다. 이럴 때가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하고요. 이제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이제 점점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보고 있습니다. 뭐 하락을 해서 조정이 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조정이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조금 이 M2-M1 증가율이 완만하기 때문에 조금 하락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M2-M1 증가율이 조금 완만해지면 이 하락이 오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엔 이제 M2-M1 증가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통화량이 풀리면서 유동성 장세가 와서 다 올라가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중앙은행이 최근에 이제 페드에서도 이제 말이 나왔었지만 추가적인 완화 부양책은 이제 더 없습니다. 지금 뭐 여전히 800억 정도 800억 달러 정도를 국채 매입하고 MBS 한 400억 달러를 매수하고 있지만 지금 뭐 시장이 바라는 건 뭐 그 이상의 이제 완화적인 정책을 바라는데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뭐 지금 충분히 돈을 많이 풀었고 경기도 조금 더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추가적인 완화 정책은 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유동성은 풀리는 단계가 조금 풀리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풀린 돈이 바로 또 회사로 흘러가면서 이 시중 가계로 흘러 들어가면서 실적이 바로 상승하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실적이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타임 레그가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가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이 다음에 펼쳐질 실적 장세도 아닌 조금 애매한 그레이존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급락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만 이번 급락 이후에 아무래도 M2-M1 증가율이 이제 M2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아마도 시중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흘러가면서 아마 회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개선, 이제 실적 장세라고 하죠. 이 실적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에는 그냥 아무 주식이나 올랐지만 실적 장세에서는 정말 실적이 받쳐주는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증가율이 가파를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실적이 괜찮고 충분히 내재 가치가 있고
있고 상승 모멘텀이 있는 조금 주식을 매입하는 단계로 이 하락 조정 파동을 조금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유동성으로 완벽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뭐 충분히 조금 그레이존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인데요. 그렇게 되면 왜 실적 장세가 이제 이 유동성 1단계는 이제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2단계인데 이 유동성 2단계 실적 장세가 어떻게 과거에 펼쳐졌는지 좀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색깔 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기준금리고요. 미국 기준금리가 2015년도까지 뭐 거의 0%였다가 뭐 2015년도 뭐 말쯤부터 거의 16년 초 그 정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이제 보통 뭐 학교에서나 뭐 어떤 어디서든 뭐 뉴스에서나 이제 보면은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증시에 하락 압력이 나타나게 되고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가 사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통용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뉴스에서나 저희가 배우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2016년부터 거의 2019년까지 0%에서 거의 한 2.5%였네요. 거의 뭐 한 3% 정도까지 2.5%네요. 2.5%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때 그럼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가가 뭐 이 부분에선 사실 미국 부역 때문에 하락을 하였지만 2020년도까지 사실 더욱 가파르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상승폭이 상당히 가팔랐고요. 금리를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많이 올랐습니다. 이 원인을 사실 이 초과지급 준비금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과지급 준비금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좀 약간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이 양적 완화의 원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미국이나 뭐 ECB나 뭐 일본의 BOJ나 다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적 완화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영어로 하면 보통 QE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이 약자를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제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하고요. 그냥 뭐 양적 완화 딱 그거를 딱 번역하면 양적 완화인데 조금 편하게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그냥 돈을 찍는다, 돈을 그냥 많이 찍는다라고 사실 설명이 하는 게 전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을 찍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뭐 이게 뭐 직접 발행과 뭐 간접 발행 이런 게 있지만 뭐 지금 단계는 뭐 다 간접 발행이긴 하고요. 뭐 소상공인 지금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직접 발행이긴 한데 뭐 다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접어두고 다시 양적 완화 내용으로 더 넘어가면 양적 완화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고채를 그냥 이 페드죠.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이렇게 사주는 겁니다. 그냥 사주는 건데 어떻게 사주는 건지 설명을 드리면 뭐 제가 좀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뭐 한 1,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죠. 1,000억 정도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제가 투자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미국 금리 상승이 막 되겠죠. 그리고 돈이 이제 풀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푸냐면은 이 미국 국채를 연방준비은행에서 사줍니다. 제 1,000억짜리 채권을 뭐 한 1.5%에 사준다고 하죠. 뭐 10년짜리 국채를 한 1.5% 이렇게 사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1,000억짜리 채권을 팔면서 돈이 생기겠죠. 한 1,000억 정도 이제 현금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그 현금을 제가 정말 돈으로 이렇게 달러로 받지는 않겠죠. 아마 이제 통장에 통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입금을 받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뭐 제가 어떤 은행을 사용하겠죠. 뭐 그 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생각해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제 예금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연방준비은행에 이제 지급준비금이란 계정으로 뭐 한 70억에서 한 80억 정도를 이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예치를 해야 되고요. 뭐 지급준비금률로 뭐 사실 통화정책도 하고 하지만 뭐 그런 내용들은 다 접어두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지급준비금이 증가되는데 결국 지급준비금이랑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돈이 통장에 많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8년도부터 미국이 계속 양적 완화를 시행했기 때문에 15년도까지 이렇게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면서 그냥 거의 0원이었던 금액들이 거의 뭐 한 2.7조 달러까지 통장에 있는 잠자는 돈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증시는 그냥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장에 있는 돈이 시중으로 많이 다 흘러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 자체가 증가를 하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다. 유동성 장세였다라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동성 장세였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중에 풀리는 돈들이 회사의 실적을 개선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도 미국의 2016년부터 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던 2016년, 17년 이 부분부터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금리가 상승하면서도 증시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가 아마 실적 장세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아마 다시 지금으로 이제 현재로 돌아가면 유동성 장세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거의 끝이 났다고 판단이 되고요. 유동성 장세로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그레이존 단기 조정을 조금 보인 다음에 다만 뭐 2파 조정이기 때문에 좀 조정의 기간은 길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일단 저희가 파동을 보면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이 그레이존이 지난 다음에는 이 M2-M1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통화량이 시중으로 증가하면서 회사의 실적들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이 상승하는 상승 장세가 오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유동성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증시가 요즘에 이슈이기 때문에 월요일 주가는 일단 반영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번 주 금요일까지 반영된 주가를 기준으로 한번 파동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번 조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장기적인 파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마감 시황에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사실 크게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지만 미국 쪽 관련해서는 금요일 것까지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래도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파동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IMF 때 외환위기 때부터 이 저점부터 올라갔던 게 1파고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치면은 이 닷컴 버블 때 많이 하락했던 게 2파, 그리고 금융위기 전까지 올라갔던 게 3파, 금융위기부터 거의 약 10년이죠. 약 10년간의 조정이 4파, 이제 삼성전자 비롯한 대형주 장세였던 2017년, 18년도가 이제 5파,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랑 미중부양분쟁 때문에 하락했던 게 이제 큰 2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큰 1파, 여기가 큰 2파, 그럼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상승했던 게 이제 3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3파 중에 1파가 이번 상승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3파가 보통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제일 가파르게 상승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3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이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과거의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이고 이번 하락이 어디까지일까? 이번에 이 3-1파가 고점을 쳤나라고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단과 하단을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상단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느 정도 이게 추세를 잡을 수가 있고요. 이 추세선에서 거의 다음 부분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RSI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 이하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딱 천정을 친 부분에서 거래량이 튼 것을 봤을 때 주가가 이제는 조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3-1파인데 큰 부분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잘게 파동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1파에 1파이고요.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의 고점, 여기가 트라이앵글로 이제 4파입니다. 여기가 5파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5파의 고점을 잡기 위해서는 또 2파와 4파의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또 잠시만요. 이제 다시 그리면 2파와 4파의 저점을 그어서 이 3파의 고점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는데요. 다시 이제 3파 고점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요 파의 고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요 파가 이렇게 올라갔었던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락할 때가 제가 마감 시황도 그렇고 저번 유동성 영상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 조금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추세선이 이제 돌파하자마자 사실 주가가 조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좀 단기적인 파동으로 사실 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조금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리면 사실 뭐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지만 이 추세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뭐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의 가능성도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추세선을 저는 이제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뭐 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번에 다시 전 조금 이따 상승을 할 거라고는 판단이 되는데 단기적인 반등은 보이는데 뭐 이 단기적인 반등이 3266을 넘지 않는 이상 저는 일단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 일단 이 가능성은 조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조금 다음 상승에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조정이 그냥 이렇게 A, B, C로 그냥 끝이 나고 이번 조정이 끝난다는 가정도 두 번째 가정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파동들 이론에서 시간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이 파동폭 자체 시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요. 이 상승에 비해서 하락폭도 상승폭에 비해서 너무 짧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조금 낮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가능성은 이것이 A, B, C파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큰 A가 되고 다시 A, B, C여서 B파가 온 다음에 1, 2, 3, 4, 5로 5파인 C파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조금 짧은 시계열로 보시면은 30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봉으로 보기 위해서 일단 추세선을 다 지워보면요. 잠시만요. 네. 제가 최근에 이 인프목스가 데이터가 조금 사라져가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제가 조금 최신 프로그램은 사용을 잘 못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이제 좀 보시면은 30분 봉으로 최근에 고점에서부터 하락하는 것을 조금 짧은 파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 제가 A, 이 부분이 B, 여기가 이제 C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A, B, C여서 작은 A가 되고요. A, B, C여서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1, 2, 3, 4, 5여서 이제 C가 되게 됩니다. 이 A, B, C가 합쳐서 큰 A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가 A, B, C는 이제 5파로 가기 때문에 1, 2, 3, 4, 5여서 여기가 이제 작은 C가 돼서 A, B, C가 B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는 여기가 1, 2, 3, 그 다음에 여기가 4, 5여서 C가 되게 되는데 조금 짧은 파동으로 보여드리면 이 C가 여기까지는 저는 이제 빠져야 된다고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한 2950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뭐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조금 저는 이제 반등은 하지 않을까, 반등의 비판은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물론 뭐 이 영상이 올라가는 월요일 날에는 이미 뭐 이 결과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틀렸을 수는 있겠지만 뭐 더 하락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일단 주일날, 일요일날 기준으로는 조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것을 좀 추세선으로 사실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5파의 고점과 이 B파의 고점을 추세선을 그어서 조금 이 A파의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조금 10파가 추정이 되고요. 이 10파 저점이 아마 이 10파 저점이 이 부근에서 지금 닿았었는데 저는 조금 월요일 날에는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월요일날 이제 6시에 올려놓기 예약을 걸어놨는데 뭐 일단 어떻게 됐을지는 저도 궁금을 하고요. 이 월요일날 뭐 한 8시에 올려드리는 마감 시황에서 사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A, B, C가 조금 있을 거라고 국내는 판단을 하고요. 미국 쪽 설명드리면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주3봉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번주 금요일하고는 다르게 금요일 장이 이제 마감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1파였고요. 여기가 2파, 미국 같은 경우에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2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이번에 조금 더 거세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제 국내 대비해서는 이 추세선을 또 미국 것도 2파랑 4파 저점에다가
그어서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좀 추세선을 잡을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초장기 추세로는 조금 하락 추세는 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선을 조금 깨고 나면 조금 더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RSI 같은 경우에도 70을 넘었다가 7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이제 상승분이 5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5파를 또 잘게 파동을 매겨보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하기 전부터 사실 쐐기형 패턴이 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파동을 쉽게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락 전에 계속 쐐기형 패턴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쐐기형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5파 고점에서 나타나는 조금 강력한 추세 반전형 패턴입니다. 조금 증시가 힘이 없이 올라갈 때 보통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요. 증시가 이 쐐기형을 딱 이탈할 때부터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가가 좀 많이 급락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김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잘게 추세선을 설명드리면 제가 금요일날 설명드릴 때가 아마 한 이 부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근 정도였었고요. 조금 이번 그럼 파동, 하락 파동을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세선을 사실 그어보면 일단 뭐 이번 10파 하락은 뭐 이 A파 저점을 이 5파 고점에서 B파 고점을 이제 추세선을 그은 아마 그은 다음에 이 A파 저점에다 올려놓은 추세선까지는 아마 하락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이 부분이 저는 이제 A, B, C를 이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아직 A파조차도 일단 완성은 되지 않았고요. 제가 그려놓은 게 다 사라졌는데 다시 그려 넣으면 추세선보다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여기까지가 한 A파, 여기까지가 뭐 B파, 여기가 C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큰 A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큰 A파에서의 조금 작은 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로 이제 B파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C파가 1, 2, 이제 3이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저는 3의 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이제 3의 1, 3의 2, 3의 3 정도나 아니면 3의 2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3의 3이 이렇게 시작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여기가 3이면은 아마 이제 5파 자체가 조금 더 이 3파보다는 짧아야 되기 때문에 하락이 뭐 조금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파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큰 하락 파동은 예상이 됩니다. 뭐 A, B, C 정도의 아마 조금 더 큰 하락 파동은 예상이 되고요. 일단 뭐 자세한 거는 뭐 오늘은 사실 이 파동을 설명드리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마감 시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